1인치의 사랑, 박영우. 지금 사람들은 1인치의 사랑만을 필요로 한다. 그 이상의 사랑을 원치 않는다. 왕만두처럼 펑퍼짐한 사랑이 아니라,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의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약초로 구운 닭가슴살 한쪽만 테이크아웃 해가는, 작고 앙증맞은 쇼핑백에 담을 만큼의, 순간의 시장길을 면할 만큼의 그런 사랑이 필요한 때. 두 번째 시입니다. 자화상, 오세영. 스펠이 틀렸을까? 사전에도 없는 단어 하나 행간에 버려져 있다. 지나쳐 읽어도 별 뜻은 없는데 끝내 걸리는 인생 행로. 너에겐 적합한 이름이 없다. 달이라는 이름으로, 고개라는 이름으로 불러야 비로소 훤히 트이는 길. 인생은 길이라는데 동반하는 그의 이름을 나는 모른다. 행간에 불쑥 튀어나온 오자 하나. 네, 복습합니다. 아이러니의 여러 가지 유형.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언어적 아이러니 있었죠. 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 보시면 되고요. 소크라테스적 아이러니가 있었고요. 외적 아이러니가 있었고, 내적 아이러니가 있었고, 또 작품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구조적 아이러니가 있었고, 구조적 아이러니에 속한 것 중에 특별한 게 뭐가 있었죠? 극적 아이러니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시와 아이러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현대시에서 어떻게 아이러니가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주 삼다수입니다. 1인치의 사랑, 박영우 시인의 시고요. 네, 이 시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1인치의 사랑. 1인치의 사랑. 1인치 하면 왠지 큰 느낌이 든가요? 작은 느낌이 든가요? 네, 작은 느낌이 들죠. 사랑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1인치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봐서 뭔지 좀 삭막한 현대인들을 뭔가 비판할 것만 같은 느낌이 딱 제목에서도 들죠. 이렇게. 네. 지금 사람들은 1인치의 사랑만을 필요로 한다. 그 이상의 사랑은 원치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 자신은 그런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객관일 수는 없죠. 그러나 객관적일 수는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 지금 지금은 현대인들이죠.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과거보다 훨씬 많은 사랑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 자신은 그런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고 1인치의 사랑만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네, 그 이상의 사랑은 원치 않는다라고 해요. 네, 어쩐지 사랑하면은 왜 또 좀 순수하고 뭔가 좀 의미 있고 진지하고 거기다가 고귀하기까지 한 그런 사랑이 떠올라야 되는데, 여기서는 딱 1인치만큼의 사랑이 필요로 하대요. 어쩌면 그 1인치의 사랑은 왠지 또 감각적인 사랑, 그죠? 또 말초적인 사랑, 그런 것만을 쫓는 현대인들의 태도, 그 태도를 이렇게 좀 약간 반어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듯해요. 그 이상의 사랑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왕만두처럼 펑퍼짐한 사랑이 아니라
넉넉한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네, 넉넉한 사랑, 그죠? 왕만두처럼 넉넉하게 주는 그런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의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그죠? 사랑을 나만 사랑해줘 하듯이 통째로, 그죠? 사랑을 통째로의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주 1인치만을 원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초로 구운 닭가슴살 한쪽만 테이크아웃 해가는, 네, 닭고기를, 그러니까 사랑을 마치 그 닭고기의 그 선택적인 부위만, 선택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부위만 딱 사가듯이 사랑도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사랑만을, 사랑의 조각만을 원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닭을 먹어도 딱 자기가 원하는 부위만 살 수가 있죠. 특히 닭가슴살은, 네, 인터넷에서도 따로 닭가슴살만 팔죠. 그러면 그 닭가슴살은 다 요리돼 가지고, 네, 그 전자레인지에다 그냥 데펴 먹기만 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먹는 음식에는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랑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장사 속만 들어있죠. 네. 그리고 편의만 들어있고 편하기만 원하죠. 그래서 작고 앙증맞은 쇼핑백에 담을 만큼의 순간의 시장길을 면할 만큼의 그런 사랑이 필요한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현대인은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보다 더 넉넉한 사랑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랑의 조각만을 자기가 원하는 부위, 닭고기도 자기가 원하는 부위만 먹듯이 사랑도 자기가 원하는 부위만을 필요로 한대요. 네, 그런 게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육체적 관계만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수, 자기의 원하는 것만 들어주는 그런 어떤 사랑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또, 네, 그런 어떤 조각난 사람, 그러니까 닭고기 원하는 부위만 딱딱 골라서 이렇게 선호하듯이 사랑도 그렇다라고, 네, 비판합니다. 지금 이 시의 경우는 그 어리석음이 화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현대인이라는 타자에게 있는 거죠. 바깥에 있어요. 화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 세계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면 독자도 거기에 포함되죠. 독자도 포함돼서 독자도 지금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아이러니를 흔히 네, 바보가 바깥에 있으면 뭐에 해당돼요? 외적 아이러니에 해당되겠죠. 네, 두 번째 시입니다. 자화상 오세영 시인의 시입니다. 스펠이 틀렸을까 사전에도 없는 단어 하나 행간에 버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오세영. 네. 그러니까 스펠이 틀렸을까? 그러니까 화자가 생각할 때는 자화상이잖아요, 제목이. 네, 제목을 잘 보셔야 돼. 자화상이라고요. 자기를 그린 그림이 자화상인데 어딘가 자기가 자꾸 드러나고 있겠죠. 자기를 지금 어디선가 발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발견하고 있다. 이 말을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 자화상. 그죠? 어떤 면에서 자기를 발견할까? 그죠? 스펠이 틀렸을까라고 했을 때 화자는 스펠이 틀렸다고 생각할까요? 안 틀렸다고 생각할까요? 네, 안 틀렸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상함은 지금 느끼고 있죠. 스펠 안 틀린 것 같은데 왜, 네? 자꾸 틀린 걸로 나오지? 하고 있는 거겠죠. 사전에도 없는 단어 하나 행간에 버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세영하고 고유명사를 탁 치면 이렇게 틀렸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스펠이 틀렸을까라고 하죠. 그래서 사전에도 없는 단어가 나가 행간에 버려져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사전에 없는 단어잖아요. 고유명사는. 네. 지나쳐 읽어도 별 뜻은 없는데 끝내 걸리는 인생 행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이라는 것, 그죠? 그러니까, 사전에는 그 의미어들로 채워져 있잖아요. 사전에는. 그죠? 사전에는 의미어들로 채워져 있는데, 고유명사는 사전에 담겨 있지가 않죠. 그래서 고유명사는 이렇게 오타라고 나와요. 오타 또는 뭐 오식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제 오타로 나오는데, 하지만 고유명사도 뭐 소크라테스니 뭐 플라톤이니 뭐 공자니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순신, 뭐 세종대왕, 뭐 이희, 이황 뭐 다 고유명사지만 마치 이미 의미어가 되어서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죠. 국어 사전에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평범한 소시민으로서의 우리는 이렇게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오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려져 있다라고 해요. 지나쳐 읽어도 별 뜻은 없는데 끝내 걸리는 인생 행로 너에겐 적합한 이름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 그러니까 지나쳐 읽어도 별 뜻은 없다라고 합니다. 자기 이름 하나쯤 없어도 어떤 삶의 맥락에는 달라질 게 없는데 어쩐지 끝내 뭔가 그 꺼림칙함은 존재하게 되죠. 그 꺼림칙함은 계속 존재하게 되는데 너에게 적합한 이름은 없다라고 합니다. 화자가 지금 자기 안에서의 문제를 찾고 있죠. 너에게 적합한 이름이 없대요. 그저 자기가 살아온 삶에 어울리는 이름, 그 이름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그 고유명사였지만, 이순신은 고유명사였지만, 이순신에게 적합한 이름이 되었죠. 그러니까 장군이라는 이름, 장군이라는 굳이 의미를 넣지 않아도 이순신이라는 그 단어 하나,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적합한 이름이 되어 있어요. 굳이 뭐 장군, 위대한 장군 이런 말 넣지 않아도 이순신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에게 적합한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들에게는 화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달이라는 이름으로 고개라는 이름으로 불러야 비로소 훤히 트이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이름으로 불러야 이렇게 뭔가 길이 트이는데 예를 들어서 고유명사 오세영이라는 고유명사가 예를 들어서 의미 있는 이름, 즉 뭐 스승님, 또 뭐 교수님 뭐 이렇게 부른다든가 뭐 경비원님, 뭐 변호사님 뭐 이렇게 부른다든가 의사 선생님, 시인 이렇게 부른다든가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인생 행로가 자기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행로가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 길은 트이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의미어로 된 어떤 딱히 직업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면은 그것은 자기에게 길이니까 인생의 길이겠죠. 그래서 좀 더 트인 길로 가겠죠. 인생은 길이라는데 동반하는 그의 이름을 나는 모른다. 자기 자신에게 어울릴 만한 그 이름을 자기는 모르고 있어요. 행간에 불쑥 튀어나온 오자 하나, 오자. 자기 이름 만약에 오세영 이렇게 치면 이게 오자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오자로.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뭐 직업적이든 아니면 다른 이유든 간에 어떤 그 자기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아직 모르고 있는데 자기의 이름을 쳐보면 여전히 네, 오타라고 나와요. 하지만 이것이 오타 같지만은 고유명사도 자기의 본질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 본질일 수도 있는데, 네, 행간에 불쑥 튀어나와서 이렇게 버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본질일 수도 있다라는 것은 저의 생각이고요. 시인은 좀 다른 생각일 수 있겠죠. 지금 이 시의 경우는 어떤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안에 있죠. 자기 안에서 이런 걸 지금 자기에 대한 자화상이니까 자기를 바라보고서 자기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좀 약간 아이러니하게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불러요? 내적 아이러니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이 시는 그림자 전문이고요. 이 시는 그림자. 네. 제목이 그림자잖아요. 제목이. 여기다 제목을 달아드릴까요? 네. 제목. 그림자. 김명수. 이렇게요. 김명수 시인의 그림자. 네. 전문이에요. 이게 다요. 사행으로 되어 있는, 사행 1년으로 되어 있는 전부입니다. 이제 제가 일부러 굳이 이렇게 제목을 쓰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제목이 중요하죠. 시는 제목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림자 하면 우리가 그림자가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겠죠. 첫째, 그림자가 뭘까요? 우선 저는 그림자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말한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있죠. 현상이란 말은 모양을 나타낸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자기의 모양을 그러니까 나타나는 모양새 이게 이제 현상이잖아요. 눈에 보이거나 감각할 수 있는 것들을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의 현상, 즉 현상인데 그 현상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는 이데아라고 하죠. 이데아, 보이지 않는 이데아가 진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 그림자래요. 근데 또 그림자를 뭘 상징할 수 있을까요? 그림자는 허상일 수가 있겠죠. 네. 어떤 사람이 서 있다면 사람 자체는 진짜고 그림자는 그 진짜에 대한 허상이죠. 또 그림자는 어떤 암울한 현실일 수도 있고 또 왠지 불길한 조짐, 징조, 징후일 수도 있겠죠. 또 그림자가 뭘 상징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 또 그림자가 상징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 아무튼 그림자랍니다. 지친 그림자를 이끌고 나 바닷가의 사건을 이 바다는 그림자가 없도다 라고 합니다. 그림자 지친 그림자를 이끌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그림자죠. 진짜 자기를 모르겠지만 아무튼 진짜 자기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이 그림자예요. 또는 자기 자신이 이끌고 왔다는 걸로 봐서 어쩌면은 자기의 헛된 욕망일 수도 있겠죠. 그림자는 헛된 욕망. 네, 그 헛된 욕망일 수도 있는데 그 욕망에 지친 그림자를 이렇게 끌고 바닷가에 섰거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어떤 자기의 어떤 무지와 어리석음, 네, 그런 것을 상징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무지와 어리석음, 그것 때문에 자기는 이미 지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 그 지친 모습은 자기 삶의 그림자일 수도 있겠죠. 삶의 어두운 부분, 네, 그 어리석음을 이끌고 바다의 사건을이라고 해요.
이 바다는 그림자가 없도다라고 합니다. 바다는 원래 뭘 상징하죠? 생명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돌아가는 도착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어머니의 상징이기도 하고 대자연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런 어떤 헛된 욕망에 지쳐서 그 지친 헛된 욕망을 끌고 바닷가에 딱 서보니까 바다는 대자연은 그런 헛된 욕망이 없겠죠. 있는 그대로가 자연이잖아요. 자연이란 뜻 자체가 있는 그대로잖아요. 헛된 욕망을 갖는 것은 인간밖에 없겠죠. 다들 자연입니다.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자연은 헛된 욕망이 없는 큰 바다 앞에 딱 서보니까 당연히 그림자가 없겠죠. 그게 그냥 그 자체로서 그 자체로서 그 하나의 의미이니까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의미니까 다른 헛된 것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가 진실인 거죠. 그게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딱 바다를 보니까 그림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기는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지친 그림자가 있는데 바다는 그런 그림자가 없다라고 어떤 것을 깨닫고 있어요. 자, 깨닫고 있는데 그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어리석음의 소재가 어디예요? 자기 아니죠. 자기 안에 그런 어리석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내적 아이러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 번째 시간 목련에 대하여 하고 그 외 작품 몇 개 더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영상 다음에는 이제는 역설, 그 유명한 역설이 나옵니다. 역설은 굉장히 발음도 좀 센 발음이지만 굉장히 강렬하기도 하죠. 제 10강은 역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